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광자가 당신의 눈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한 직후부터 여행해온 빛도 있고 불과 몇 나노초 전에 탄생한 빛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광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38억 년의 여행이든 1초의 이동이든 광자 입장에서는 출발과 도착이 정확히 같은 순간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빛의 정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답은 둘 다이면서 동시에 둘 다 아니에요. 17세기 천재들이 목숨 걸고 싸웠고 20세기 물리학자들이 미쳐버릴 뻔한 이 미스터리는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숨 쉬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빛은 시간 밖에서 우주를 가로지르며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경이롭고도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주가 막 태어났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빅뱅 직후 몇 분간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우주 전체 온도가 1억 도를 넘었고 수천 년 동안 이 원시적 열기가 계속됐습니다. 당시 우주는 플라스마 상태였는데 입자들과 방사선이 뒤섞인 초고온의 수프 같은 상태였죠. 그러다 우주 나이 약 40만 년쯤 됐을 때 온도가 3000 켈빈 정도로 식으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홀로 떠돌던 전자들이 양성자를 만나 결합하기 시작했고 최초의 원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각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면서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방출됐는데 이게 바로 광자예요. 빛 입자 자체였던 거죠. 이 광자는 우주의 속도 제한인 빛의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빛이 우주를 자유롭게 가로지를 수 있게 됐거든요. 수억 년이 지나자 최초의 별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했어요. 거대하고 부풀어 오른 이 고대 태양들은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꺼졌고 첫 은하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무수한 젊은 별들의 불꽃으로 환하게 밝아졌죠. 우리 광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쳐 갔어요. 거의 140억 광년을 여행한 끝에 작은 나선 은하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흰색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푸른 점 근처였죠. 광자는 인류가 만든 망원경과 충돌했고 수십억 년에 걸친 여행이 끝났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광자 입장에서는 이 여행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8억 년의 우주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빛이 눈에서 나와 주변 세계를 만지고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빛은 외부의 무언가이고 우리 눈이 포착하는 거라고 결론지었죠. 이슬람 과학자들이 빛의 속성을 풀어내기 시작했고 반사 법칙과 유리 렌즈의 확대 특성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빛의 깊은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려면 과학혁명과 두 거대한 과학자 간의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1652년 네덜란드의 천재 크리스티안 하위언스가 광학 현상을 탐구하고 있었어요. 그는 빛이 렌즈를 통과하고 거울 표면에서 반사되는 방식을 관찰했고 특히 굴절 현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통과할 때 빛의 경로가 굽어지는 현상이죠. 하위헌스는 빛이 종종 무지개 색깔로 분리되고 때로는 어둠과 밝음의 이상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에게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빛은 어떤 종류의 파동이라는 거예요. 진동하며 이동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이 아래로 끌려갔다가 다시 튀어오르고 이 물보라가 이웃한 물을 끌어당겨 진동하게 만들죠. 이런 진동들이 연못을 가로질러 파문 패턴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로버트 후크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후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후크에게는 강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적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이었어요. 뉴턴도 광학과 빛의 본질에 관심이 있었는데 후크나 하위헌스가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뉴턴은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무지개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죠. 하지만 후크와 달리 뉴턴은 빛이 파동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뉴턴에게 빛은 밀입자로 구성돼 있었어요. 작은 개별 입자로 만들어진 거였죠. 뉴턴이 집중한 건 회절 현상이었는데 파동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돌아 휘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소리는 공기 중의 파동이라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지나며 휘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퉁이 너머에서 대화를 엿들을 수는 있지만 수다쟁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뉴턴은 빛이 파동일 수 없다고 추론했습니다. 뉴턴은 빛이 입자의 흐름이라면 중력의 끌림까지 느낄 거라고 추론했는데 이 점에서 그는 옳았지만 수세기 동안 증명되지 않았죠. 뉴턴의 밀입자 이론이 최고로 군림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뉴턴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 토마스 영이 좁은 슬릿 한 쌍을 통해 빛을 비췄고 배경화면에서 간섭 패턴을 관찰했어요. 뉴턴의 입자로서의 빛 그림이 어떻게 영의 간섭 관찰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요한 연못에 조약돌 몇 개만 던져봐도 간섭이 파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방해석이라는 물질을 통한 빛의 편광을 포함해 다른 관찰들도 빛의 파동 같은 성질을 뒷받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큰 질문 하나가 답을 얻지 못했어요. 빛이 파동이라면 무엇이 흔들리는 걸까요? 답은 과학의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에게 있습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죠. 19세기에 전기와 자기가 진짜 별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실험을 통해 사실 암묵적으로 얽혀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전류의 흐름이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고 변하는 자기장이 전선의 전류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맥스웰이 이 방정식들을 들여다보면서 더 깊은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전기와 자기가 하나의 전체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맥스웰의 비전은 결국 4개의 고유한 방정식으로 압축됐고 전자기학이라는 현대 주제가 탄생했습니다. 맥스웰은 진공 속 전자기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전기장이나 자기장 중 하나를 꼬집어서 어떤 위치에서 이 장들이 0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등 피부를 꼬집는 걸 생각해 보세요. 꼬집음을 놓으면 피부가 꼬집지 않은 상태로 가라앉잖아요. 맥스웰의 방정식은 전자기 꼬집음이 0으로 돌아가며 사라질 거라고 말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기와 자기의 꼬집음은 단순히 0으로 사라지지 않고 진동하면서 순간순간 서로를 재생성했거든요. 연못의 파문처럼 이 진동들은 파동으로 멀리 이동했어요. 맥스웰은 이 진동들이 빛의 특성을 가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빛은 자기 증식하는 전자기파라는 거죠. 그는 전하, 지금 우리가 전자라고 아는 것이 파문을 일으킨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전하들이 흔들리고 진동하면서 근처 전기장과 자기장을 교란시키고 이 교란이 전자기 복사, 즉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파문치며 멀어진다는 겁니다. 마침내 맥스웰은 무엇이 흔들리는지, 무엇이 파동을 일으키는지 이해했고 한 가지를 더 알았어요. 그의 방정식은 전자기의 파장에 제한이 없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긴 파장과 짧은 파장의 빛이 있을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886년 하인리히 헤르츠가 처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파동을 발견했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전파라고 부르죠. 불과 몇 년 후 마르코니가 이 전파를 사용해 수마일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후 지구 전체를 가로질렀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빛의 미스터리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1905년 어느 독일 특허 사무원에게 놀라운 해가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맥스웰의 전자기파 그림이 극도로 강력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됐음에도 1900년대 초의 실험들은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이 대부분의 물질에 충돌할 때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쏟아부어 전자를 활성화시켜 방출되게 한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를 광전 효과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특정 금속에 빛을 비췄을 때 관찰된 건 달랐습니다. 전자가 금속 표면에서
즉시 방출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정말 혼란스러운 관찰은 빛의 색깔을 조정할 때 나왔어요. 파란 빛은 매우 에너지 넘치는 전자를 방출했고, 초록빛은 덜 에너지 넘치는 전자를 만들었으며, 빨간 빛은 전자를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색의 빛이 에너지를 운반한다면 왜 빨간 빛은 전자를 활성화하는데 실패한 걸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탐구할 때 맥스웰의 빛 비전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했어요. 빛이 전자와 상호작용할 때 연속적인 에너지 파동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대신 에너지가 집중돼서 순간적인 패킷으로 전자에 쏟아부어져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양자화돼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에너지 덩어리여야 한다는 거죠. 입자처럼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각 에너지 패킷이 빛의 주파수에 비례한다고 설명했는데, 그래서 실험에서 빨간 빛은 전자가 탈출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수수께끼 같은 에너지 패킷은 1926년 길버트 루이스가 광자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1923년 아서 콤프턴이 중요한 실험을 구성했는데, 빛은 밀 수 있다는 이상한 사실에 의존했어요. 맥스웰의 방정식은 에너지를 운반하면서 빛이 운동량도 운반한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콤프턴은 고에너지 X선 빔을 원자 표적에 겨냥해 원자에서 전자를 찢어냈습니다. 하지만 반동하는 X선과 반동하는 전자를 조사할 때 맥스웰의 파동 그림은 작동하지 않았어요. 대신 콤프턴은 X선과 전자를 충돌하는 당구공처럼 취급해야 했습니다. X선이 전자에 부딪힐 때 확실히 단단한 입자처럼 상호작용했거든요. 뉴턴의 빛 입자 비전이 부활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동 같은 성질에 대한 증거가 산더미였어요. 과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20세기 초에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 수 없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1892년 브로이 가문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드 브로이죠. 그는 양자역학의 탄생과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대한 혼란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드 브로이에게는 명백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빛은 둘 다 아니면서 동시에 둘 다였다는 거예요. 빛이 이동할 때는 파동으로 이동해서 간섭과 회절 효과를 만들지만 상호작용할 때는 입자처럼 상호작용했습니다. 드 브로이의 놀라운 통찰은 이것이 빛뿐만 아니라 전체 양자 세계의 사실이라는 거였어요. 진짜 입자도 없고 진짜 파동도 없으며 모든 것이 어떤 종류의 양자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24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는 명백히 입자인 전자도 파동 같은 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1929년 실험이 그의 예측을 입증했을 때 노벨상을 받았어요. 양자역학을 손에 쥐고 빛과 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탐구가 시작됐습니다. 1920년대 후반 폴 디렉이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연구를 통해 현대적 관점이 등장했어요. 그가 가져온 관점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실제로 장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자장 이론에는 전자장, 광자장, 다양한 쿼크용 장 등이 있거든요. 전자장의 파동은 전자이고 광자장의 파동은 광자죠. 리처드 파인만이 등장하면서 많은 물리학자들에게 모든 걸 바꿨어요. 그는 빛의 진정한 본질과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생각할 통찰을 얻었습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학에서 전자의 전하는 주변에 전기장을 만드는데 파인만이 에너지 양을 계산하려고 할 때마다 답이 무한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파인만은 꽤 급진적인 일을 했습니다. 맥스웰이 정의한 전기장의 고전적 개념을 버린 거죠. 전자는 자기 자신에게 작용할 수 없고 다른 전자에게만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빛과 전자 상호작용의 새로운 그림이 떠올랐는데, 이 상호작용의 최고 시각적 표현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입니다.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양자역학의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을 설명해요. 전자와 빛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면 고독한 전자들은 시공간을 통해 직선 경로를 추적하는데 세계선이라고 불리죠. 전자장이 광자장과 결합할 때 전자의 세계선에
뚜렷한 꺾임이 생기고 이게 광자가 방출되는 곳입니다. 이 접합점이 꼭집점으로 알려져 있고 모든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구축하는 기본 레고 조각이에요. 한 전자에서 방출된 광자는 결국 다른 자가 받습니다. 두 개의 꼭집점이 결합되어 완전한 상호작용을 제공하죠. 이게 바로 전자기력의 작동입니다. 파인만은 훨씬 더 이상한 카드를 하나 더 꺼냈어요. 광자가 교환에 동의한 두 전자 사이에서만 전달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광자 여정의 한가운데 있다면 한 전자로부터의 방출은 과거에 발생했고 다른 전자에 의한 광자 흡수는 미래에 발생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자들은 언제 소통하고 광자 교환에 동의했을까요? 파인만과 존 휠럴은 정신을 꺾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두 전자가 광자 교환 수용을 악수하지만 이 악수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전자는 과거에서, 다른 전자는 미래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먼 별을 바라볼 때 당신 눈의 전자와 그 별 대기의 전자가 시간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 당신이 보는 광자를 교환하기로 동의했다는 거죠. 우리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 만난 외로운 광자의 경우 광활한 공간으로 분리된 두 전자가 수십억 년의 시간, 수십억 광년의 공간에 걸쳐 악수하고 광자가 우주여행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겁니다. 양자 역학의 세계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 미스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광자는 정확히 무엇을 경험할까요? 아인슈타인과 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시간이 실제로 유연하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시간은 상대적이고 실제로 측정하는 게 누구냐,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빛은 이 아이디어를 극단으로 가져가죠. 17세기 중반 올레 레먼은 목성의 위성 2호를 관찰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호의 식 타이밍이 표류했는데 지구가 목성에 가까울 때나 멀 때 시간이 달라졌거든요. 레먼은 범인이 빛의 유한한 속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빛의 속도가 우주적 절대값이고 불변이며 우주 전역의 모든 관찰자에게 같은 값으로 측정된다는 겁니다. 질량을 가진 입자들은 시공간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차트로 그려내는데 두 시계를 다른 여행에 데려갔다가 다시 모으면 뉴턴의 관점에서는 동기화된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에서는 아니에요. 시공간을 통해 다른 경로를 그려냈기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 시간이 동기화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확실히 상대적이죠. 아인슈타인의 통찰의 한 가지 즉각적인 결과는 빛이 중력의 존재를 느끼고 우주를 여행하면서 빛의 경로가 질량의 존재에 의해 굴절된다는 거였어요. 2세기 전 뉴턴의 주장이 재탄생한 겁니다. 별과 은타 같은 거대한 물체들은 중력 렌즈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초기 우주의 먼 아기 은하를 확대하며 암흑 물질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빛은 어떨까요? 우주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여행하면서 상대성의 효과는 극단적이 돼요. 매우 극단적이죠. 모든 거리가 0으로 줄어들고 이 0 거리를 커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광자에게는 우주를 아무리 멀리 여행하든 단 한순간의 시간도 흐르지 않습니다. 이 빛이 수년이나 광년 동안 시간과 공간에 존재했을 수 있고 한 위치의 한 전자에 의해 명확히 형성되고 다른 위치의 전자에 흡수될 때 사라졌을 수 있지만 이 두 사건 사이의 시공간 거리는 정확히 0이 되는 거예요. 광자에게는 정확히 같은 순간에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광자에게는 마치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요. 우리는 시간의 시작 직후 생성에서 오늘날 망원경 검출기의 파괴까지 광자를 따라가며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자 자체는 이것 중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별의 탄생도, 폭발도, 행성의 형성도, 생명의 부상도요. 광자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